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219페이지 제3관의 대리행위 보겠습니다. 산마열혈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현명주의, 1번의 의의,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 즉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행하여진다. 그런데 그러한 대리행위는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생기게 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대리의 경우에 본인을 밝혀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태도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즉 현명의 본질에 관해서 학설은 방가로마자 1번의 대리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의 대리적 효과 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라는 견해와 방가로마자 1번의 의사의 통지라는 견해, 방가로마자 3번의 관념의 통지라는 견해로 나눠 대립하고 있다. 사견은 제 사견이 아니라 교수님의 사견이죠. 현명은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일 뿐이다. 그러고 보면 현명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 굳이 성질을 밝히자면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한 자 아닌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는 것으로 일종의 관념의 통지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밝혀서, 즉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라는 것인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였으면 설사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꾀하여 행하였을지라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되는데 지장이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 이론에 의하여 220페이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보통의 방법은 서면에 A의 대리인 B라고 적는 것이다. 본인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반드시 본인이 명백하게 표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재반사장에 비추어 본인을 알 수 있으면 된다. 그래야 예컨대 식품회사의 영업소장이 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명을 기재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회사를 위해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본인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에 관하여 방가로마자 1번에 현명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가 타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임이 나타나면 족하고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와 방가로마자 1번에 본인이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사견으로 현명을 요구하는 제114조 제1항이 인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타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라는 의미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설이 타당하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육, 매매 일정을 지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가로 니은에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권에 기하여 그 친권에 복하는 미성년자들의 상속분까지 함께 처분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2년 등기된 이상 친권자의 처분행위에는 그 미성년자의 지분권도 함께 처분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양가로 티귿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수정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가 그 타인의 보험 청약서에 잡히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계약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걸 설명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 동의할 구제가 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의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 동의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명 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리인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는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우리 학설은 한결같이 이를 긍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상당히 쌓여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뒤에 따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에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21페이지에 수동대에 있어서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이때에도 대리인이 현명하여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현명하지 않은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이러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의지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115조의 수동대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동대리에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한 의사를 가지고 그렇지만 그것을 표시하지 않고서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해석에 의해서 유효 여부가 결정된다. 3번에 현명주의의 예외. 양가 일본의 상행위에 관해서는 현명주의가 채용되어 있지 않다. 양가 일본의 민법상의 법령에 있어서 개인을 중요시하지 않는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현명주의를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예외 인정설과 예외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위의 경우에는 현명주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로마자 2번에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1번의 서설, 실제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가 자신으로부터 행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경우에 행위자는 명의인을 위하여 행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행위한다고 표시한다. 그러나 그럼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이름을 언급하고 자신이 마치 그 명의인 것처럼 행동한다. 즉 보통의 대리행위와도 다르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통상의 법률행위와도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행위자 자신의 행위인지 아니면 명의인의 행위인지가 문제 된다. 222페이지. 그리고 명의인의 행위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문제된다. 우리의 문헌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위반에 관하여 이름을 세우지 않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와 명의 모형 및 명의 차용에 관하여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판례에 대하여 각기 다른 곳에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대리인의 경우를 포함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전부에 대하여 일관된 이론을 세울 필요가 없고 또 대리인 이외의 경우도 대리법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그 모두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번의 판례. 여기에 관한 우리의 판례는 대판, 구사다 45912 이전과 이후로 나눠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판결 이후에는 판례 태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양가로 1번에 이전의 판례. 종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관하여 우리의 판례는 통일적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판례 중에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대리의 관점에서 처리한 것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단순한 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있다. 반가를 1번에 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한 경우.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타인의 명의로 임야를 사정받거나 타인 명의로 전화가입 청약을 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 이들 경우에는 아마도 행위자와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반가로 2번에 대리법의 적용을 문제 삼은 경우. 우리의 판례는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직접 본인 이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대리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한 경우 가운데에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한 때도 있고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위한 때도 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하였음을 몰랐다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속한다. 이때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가를 묻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으나 동조 즉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률을 일주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행위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반가로 3번에 그 밖에 개별적으로 해결한 경우. 그 밖에 대법원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결된 경우도 있다. 223페이지. 그것은 명의신탁의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대리권 있는 자가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종래 그러한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원칙이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양가로 2번에 944-4912 이후의 판례. 판결 이후에 판례 태도에 대전환이 일어났다. 우선 이 판결에서 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채용하였으며 그 후속 판결도 여러 개 나와 확고해졌다. 그 판결에서 대법원 채용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이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명의 또는 명의의 행위로서 확정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및 체결 전후한 구체적인 재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관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투자가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는 데 상당할 것이다 라고 한다. 이는 그 판결 이전에 저자가 주장한 이론 그대로이다. 그 뒤 97-22089에서는 타인의 허락하에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 관하여 전술한 임사용에 있어서의 법리를 일반화시켜서 판시한테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 후속 판결도 계속 나와서 확고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이름이 사용된 자는 타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허무인으로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와의 사이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한다. 대법원이 새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한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본다. 갑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병,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의뢰인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거래대금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자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라고 할 것인데, 실제로는 갑이 을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부여받음이 없이 임의로 을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임으로써 그 보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갑이 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병이 보험자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224페이지. 결국 아무런 효력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이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갑의 병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그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병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이 없이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한 사례. 양가로위원회 지입체조가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의 할부 구입 계약 및 그 할부 대금의 지급 보증을 위한 할부 판매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할부 대금을 완전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심의 의사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될 의사였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인 자동차 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그 명의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회사로서의 지입관계를 알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라고 본 사례. 양가로 디귿. 지입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입차량에 관하여 자기 회사가 사고가 많아 보험료율이 높은 관계로 보험료율이 낮은 계열회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 차량이 계열회사 소유라고 말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로 계열회사를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자신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지 모르나 상대방인 보험회사와 그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보험회사로서는 계약 명의자인 계열회사가 실제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등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는 계약 명의자인 계열회사라고 본 사례. 양가로 리을. 대법원은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현황이 농지인 점을 고려하여 그 매수인 및 등기 명의를 B에게 신탁하여 B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수탁자인 B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다. 양가로 미음에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이 대리권 전부 문제와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이 판결은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즉 현명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다. 이것은 종래 판례 1의 경우와 3의 경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태도를 변경한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이 법리가 완전히 일반화되고 있어서 종래 판례 2의 경우까지 판례에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이 2002년에 제126조의 표현들에 관련하여 종래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함으로써 이의 경우는 제외되었다. 꼭 이해하여야 한다. 그 판결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225페이지. 사주를 써서 위와 같은 대리 행위를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형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들이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에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들의 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안은 대리인이 직접 본인을 가장한 것이 아니어서 그 이전의 판결들과 차이가 있다. 그래야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리인이 본인을 가장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6조의 표현들의 법리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 80부분을 인용한 뒤에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법원이 종래의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래의 그 판결의 일부분을 직접 인용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에 처했던 소의 일이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 몰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소의 이와 공모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증 피고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소의 이의 사진을 붙인 다음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원고 담당 직원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의 이가 피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 증서 및 어음거래 약정서 등의 피고에 인정할 날이함으로써 이를 각 위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소의 일은 이 사건 각 대출 이전에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피고의 처로서 일상가상 대리권이 있었는데 다만 자신이 직접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각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의 이로 하여금 피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원고를 속이고 각 대출을 받았는 바, 원고로서는 소의 이가 피고 본인인 것처럼 믿었고 그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하여 민법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에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 전제하고 나서 피고를 모용한 소의 이가 피고를 대리할 어떠한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 판결의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들에 유추 적용하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소의 1과 소의 2의 행위를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아 표현들의 법리를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 이에 관한
판단 유탈이나 표현 대리에 관한 법률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26페이지. 한편 판례는 판결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하여 특히 금융식년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위의 법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한 예금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 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의 예금 계약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 명의자의 예금 계약을 부정하여 예금 명의자의 예금 반환 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 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을 기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한다. (3번의) 학설. 우리 학설은 종래의 후술하는 사견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일반에 관하여서는 아니고 단지 대리인이 본인 자신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행위하는 경우에 관하여만 그다지 깊이는 없게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의 취급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소설은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고 그 수권행위에 기한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있으면 대리인이 본인으로 행사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서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를 나눠 설명한다. 한편 최근에는 타인 명의 사용행위 일반에 관하여 사견을 취하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4번의 검토 및 사견. 4번의 검토 및 사견. 양가 1번의 판례와 학설의 검토. 먼저 종래의 우리 판례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경우를 통일적으로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한 법률행위의 각 경우들이 판례가 구분한 것처럼 나누어져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그것들은 동일한 이론에 의하여 해결됨이 마땅하다. 그에 비하여 새로운 판례는 타당하다. 다만 추후에 대리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률로 규율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전술한 우리 학설 가운데 대리인과 관련된 학설은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다수설은 우선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행위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체로 언급이 없다. 그리고 대리의사의 의무로 대리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한편 소설은 다수설과는 달리 대리권 없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 관하여도 다르고 있기는 하나 대리행위와 행위자 자신의 행위가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또 개별적인 경우들의 분류 방법 및 내용도 탐탁지 않다. 227페이지. 양가로 2번의 사견. 타인 명의 사용행위는 대리에 해당하거나 또는 대리와 유사하므로 거기에는 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가운데에는 행위자 자신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명인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는 때도 있다. 이 가운데 앞의 경우에는 대리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뒤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단순히 사자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대리의 문제가 생긴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고 해도 상대방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행위한 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보통의 대리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면 타인 명의의 사용 행위가 명인의 행위로 인정되고 상대방은 행위자가 그것을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없었던 때에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는 한 행위자가 대리권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에 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가, 유추 적용되는가, 직접 적용되는 유추 적용되든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이론상 논의의 필요는 있다. 세하건대 대리행위에 있어서 현명은 반드시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타인명의 사용행위와 같이 대리인의 표시가 없이 본인만 표시된 경우에는 현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처럼 현명의 요건도 갖추어진 만큼 타인명의 사용행위가 명인의 행위로 인정된 때에는 대리행위라고 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거기에는 대리규정이 직접 적용된다고 새겨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타인명의 사용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법률행위가 행위자와 명인 가운데 누구의 것이냐, 즉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다.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누가 행위 당사자로 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하는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인 경우에 재반사정에서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상대방이 행위자의 표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관하여 당사자가 결정되어야 한다. 행위자의 내적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해석한 결과 법률행위가 행위자 자신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인의 표시는 이름이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명인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못하고 그런 명인의 추인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다. 그것은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명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되므로 거기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그때에는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예, 좀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228페이지 로마트 3번의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1번에 대리행위의 흠. 양가로 1번에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 당사자는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의 요건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한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러한 지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행위의 흠으로부터 생기는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이때 대리인의 취소권 등을 대리행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권행위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판례는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분양 택지 매수 지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대리인이 매도인과 분양자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1인으로서 그 계약 내용, 잔금의 지급기일, 그 지급 여부 및 연체, 지연 손해금 액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설사 매수인이 연체 손해금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모른 채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그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대방과 통모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상 본인이 선의이든 악의든 그 의사표시는 허위표시로 무효이고 본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로도 보호되지도 못한다. 그런데 대리인이 본인을 속일 목적으로 상대방과 통모하여 허위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학설은 방가로마차 1번에 본인과의 관계에서 유효하다고 하는 유효설, 방가로마차 2번에 본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무효설, 방가로마차 3번에 이는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108조 2항에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상대적 무효설. 그 다음에 4번은 본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신식상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신식설론안을 대립하고 있다. 생각컨대 제116조 제1항은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그 규정은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그 결과 상대방은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107조 1항을 들 수는 없다.
위의 경우는 비진이 표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상대방의 무효 주장이 시의 측에 반하는 권리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제116조 제1항은 의사 능력에 관해서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폭리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경술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고 경무대 이렇게 유리되면 되고요. 229페이지 군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인이 표준으로 해야 한다. 군본 한편 우리 판례에 의하면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다마여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행위의 하자 의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인 이를 몰랐거나 반세성을 야기하지 않았을지라도 반사의 질서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대리의 경우 본인은 법률행위의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생기므로 대리인이 선일지라도 본인이 악의인 때에는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민법은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지시를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116조 제2항과 관련하여 그 규정은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는가 문제된다. 학설은 적용 긍정설과 적용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사견 법정 대리에 있어서도 적용에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에 비춰볼 때 일반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16조 제2항도 임의 대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규정은 법정 대리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에 대리행위의 경합 우리 법상 대리인에게도 대리권이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그 점은 임의 대리나 법정 대리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때로는 본인의 행위와 대리인의 행위가 경합될 수도 있다. 그때 어떤 행위가 유효한지는 법률행위의 유효성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로마자 4번의 대리인의 능력 1번의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양가로 1번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 제한을 요하지 않는다. 본래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정한 이상 그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법은 이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때에도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물론 그에게 의사 능력이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로 된다. 양가로 이번에 법정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을 본인이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230페이지에 그런데 이러한 특별 규정이 없는 때에도 제117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방가로마자 1번에 특별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능력자여야 한다는 견해와 양가로마자 2번 제117조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므로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경으로 만약 법원이 제한 능력자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일설에 따라 그 제한 능력자의 대리권을 부인하게 되면 법률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될 것이므로 제117조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양가로 3번에 비성년 후견인이 대리인인 경우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학설은 비성년 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견해와 비성년 후견인이 대리인인 때에는 언제나 후견인이 대리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방가로마트 3번에 비성년 후견인도 의사 능력자가 아닌 한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또 스스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생각건대 1, 2설은 법적 근거가 없다. 3설처럼 새겨야 한다. 2번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과 부인의 관계 앞에서 본 제117조 대리인과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며 대리인의 제한 능력 때문에 수권행위나 기초적 내부 관계가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론에 따라서는 대리인의 제한 능력으로 인하여 수권행위가 무효될 수 있고 또 기초적 내부 관계가 실효됨에 의하여 수권행위가 실효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대리행위가 무효되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한다. 그에 관해서는 앞에서 수권행위 관련 문제로도 이미 설명하였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여기까지 한 걸로 놓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